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어야 됐고 꽤 번거로웠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내년 말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경유 수출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뉴스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네. 대출 금리 비교를 하고 갈아타고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받은 사람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신용대출만 5월 말부터 적용을 해왔는데 신용대출은 몇 번 클릭하면 이제 갈아탈 수 있게 이제 됐고요. 대환대출 인프라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번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택 관련 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일단 정부 설명이고요. 이 중 주담대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들은 사실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가 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에서는 빠졌습니다. 또 아파트 관련 대출 가운데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와 협약을 맺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금자리론도 이미 시장금리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는 정책 상품이어서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가격 비교하듯이 아파트 담보대출도 가격 비교를 모니터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리저리 전화 안 해봐도. 네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보증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여러 금융사 금리를 한 번에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고 예전에는 은행별로 이제 발품 팔아서 막 금리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싼 금리 찾아서 새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전에 있는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뭐 직원과 통화해서 내가 한 거 맞다, 실행한 거 맞다, 본인 확인 거쳐야 갈아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는 거고요. 실제 새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 은행에 돈을 갚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통상 이 법무사가 현금을 들고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가서 업무 처리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있던 금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원래 과거 은행에서 이제 새로 받을 미래 은행으로 그쪽에서 돈을 좀 보내주면 될 텐데. 그동안 그게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어렵다고 이걸 그동안 그동안 일편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내가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새롭게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돈을 보내주고 아니 새롭게 받은 은행 거꾸로군요. 새로 대출 받은 곳에서 돈을 받아다가 옛날에 대출 받았던 곳에 갚고 이제 갈아탔었는데 이제는 중간에서 법무사가 해주는 이유는 그래야 등기부등본에 A 은행이 근저당 설정했던 걸 찍찍 긋고 B 은행으로 바꾸는 일을 하니까 이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 같은 업무를 이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좀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앱에서 금융사들 금리 비교하고요. 가장 싼 대출 상품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자산, 직업 이런 정보 입력하면은 이제 쭉 이제 정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내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직접 가서 냈었는데 이제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한꺼번에 제출이 가능하고 뭐 다만 이제 창구에서 제출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생겼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용대출은 그냥 저 갈아탈랍니다. 금리 비교하고 버튼만 누르면 갈아타지던데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15분이면 갈아타기가 가능했는데 이 아파트 주담대라 전세대출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등기 필증이라든가 이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앱으로 제출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출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직접 금융사 직원들이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빠르면 이틀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용대출처럼 15분 만에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출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게다가 근저당 잡고 말소하는 업무도 간단한 업무가 아니어서 거의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면은 정말 크게 많이 줄어든 거다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가 중간에 뭐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뭔가 병목이 해소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도 들어보면 예전에도 됐었던 건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신용대출은 그 이른바 갈아타기 앱, 뭐 플랫폼 이게 작동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 금융 당국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갈아타기를 간편하게 하면은 실제 금융회사들 간의 금리 경쟁이 붙으면서 실제 금리 내려갈 거다라는 예상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신용대출 자료입니다. 어제 나온 걸 보면 일단 신용대출은 매우 활발하게 갈아타기가 진행이 됐고요. 대환 건수, 그러니까 총 갈아타기 횟수가 6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5월 말에 시행한 이후로. 그래서 한 1조 6천억 원 가까이 돈이 이제 싼 금리를 찾아서 옮겨 다녔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효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300억 원 정도 이자를 아꼈다 이용자들이. 그리고 금리폭으로 바꾸면 약 1.5%포인트 정도 낮춘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일단 금융당국이 이제 주담대에 더 기대를 거는 거는 일단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게.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죠. 대개는. 그렇죠. 금액도 크고 대출 건수도 많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주담대가 한 7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담대 갈아타기가 이제 본 게임이다. 신용대출은 사실상 이제 연습 게임이었고 이 주담대 갈아타기가 진짜 대출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한눈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게 제일 크고요.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신규 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뺏고 뺏기는 구조고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은행 가계 대출에서는 주 수입원이 주담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중금리 대출 등에서 연체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이 대환 대출을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이 주담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뺏어가면 시중은행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신설은행이나 그동안 고객이 많지 않았던 은행은 금리를 좀 싸게 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럼 고객도 좋고 이런 거 비교하지 말게 하면 예전에 유명했던 은행들만 앞으로도 100년 동안 유명해라.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은행들은 그럼 적극적으로 그럼 금리 낮추기 경쟁을 할 거냐 하면 근데 요즘 분위기는 가계 대출 줄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오더라서 이게 참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묘합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또 이게 주담대 같은 경우는 뺏기지 않으려면 공격적으로 또 금리를 낮춰야 되고 또 눈치 없이 너무 티나게 주담대 고객을 확 이제 유치했을 경우에는 당국의 눈밖에 또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일단 정부는 말 그대로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은 안 늘어날 거다. 서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해라. 게다가 이게 1년치 소득에서 나가는 이자와 원금이 이제 현행은 40%를 넘지 못하게 한 DSR 규제 이게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꽤 갚아서 원금이 줄어들면 딱 그 잔액만큼만 갈아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주담대를 3억 원 받았고요. 열심히 갚아서 잔액이 2억 원 남았을 때 갈아탄다고 해도 다시 3억 원짜리를 갈아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잔액만큼만 2억짜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금리가 이걸로 내려가면 새롭게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분들은 금리 싸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게 원래 가계대출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책 엇박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경쟁 축하드리고요. 은행들은 참 답답하기도 하겠어요.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이게 참 집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콘도도 아닌 애매한 사실상 콘도에 가깝죠.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택으로 그냥 보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건물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 이걸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정부가 준주택으로 볼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준주거는 그러니까 준이긴 하지만 주거, 주택이라고 보는 건데요.
레지던스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는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사람이 평소에 사는 집이 아니라 관광객 같은 이들을 숙박하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찬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이었어요? 예, 이름도 레지던스, 숙박시설인데 그게 왜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게 최근까지 사실상 이곳을 주거시설, 집처럼 사용돼 왔는데 이제는 그럼 집으로 인정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집처럼 써왔으면 그냥 사실상 집이면 집으로 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주택수에도 카운트하고 그렇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숙은 2021년에는 18,000여 가구가 공급될 만큼 공급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설사에서 주거 가능 이렇게 홍보를 했고 또 지자체는 전입신고도 받아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거 집 아니냐 주택으로 그냥 인정해달라 요구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쪽에서는 정부나 건설사나 사실상 집으로 봐왔으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고. 그러면 뭐 지붕 있고 다 사람 살게 되어 있고 빨래할 수 있고 그러면 집으로 인정해 주지.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그런 논리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레지던스라는 게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한 번도 집이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당연히 집이 아닌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왔다는 이유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뭐 농막도 집이냐 뭐 예를 들면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던스는 주택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방시설이나 주차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뭐 청약, 전매 제한, 다주택 제한 등을 다 피해 왔거든요. 이게 원래 집이었다면 당연히 그럼 그 청약을 거쳐서 30가구 이상은 청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약 통장으로 사람을 모았어야지. 그렇습니다. 당신들 쉬운 대로 모을 때는 모아놓고 나중에 집이라고 해달라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훨씬 막 도심에 있다던가 여러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인정을 받은 건 특혜다 이런 반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숙박시설을 집으로 인정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투자 상품이 나올 때 사실상 주거라고 주장을 하고 투자자들이 버티면 또 그때도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런 고민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주거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분양받아서 본인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전월세를 받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어떡하죠? 이제는 이거를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정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정부는 이걸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지금 법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이 전환하거나 숙박업 등록하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봤을 때도 당장 이걸 다음 달부터 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기다려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더 기다려주면 무슨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일단 1년 유예를 했어요. 정부는 일단은 그럼 당장 뭔가 회초리를 들지도 않겠다 하는 분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건 사실상 바뀐 게 없는 거죠. 지금 문제가 유예 기간만 준 거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게 모범적인 해결책은 10만 채에 이르는 생숙이 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주가 한 건물 안의 소유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주택에 맞춰서 소방, 주차, 뭐 시설 변경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소유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주택에 맞춰서 건물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복도를 30cm 늘려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덮어야 되고. 그렇죠. 기존 건물을 어떻게 복도를 늘리며 주차장을 어떻게 덮합니까? 차라리 안 지은 상태면 모르겠는데 다 부숴야지 지어진 그러려면. 거를 그렇게 하기는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자 이제 벌금을 이행강제금을 내릴 거냐 아니면 양성화 시켜줄 거냐 합법적으로. 거기서 합법적으로는 안 해두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 하겠습니다 하면 1년 동안 뭘 더 하라는 얘기인지 메시지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가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호텔, 주방이 딸린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집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걸 실제로 숙박업소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집으로 살아왔다. 그게 10만 명 가까이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바꾸자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도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1년 정도 일단 유예를 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호텔에 빨래하는 거와 주방 그 밥해 먹는 것만 있으면
또 숙박을 주거를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박을 하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해 먹으면 그게 주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 구별도 참 애매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1년 동안은 봐줄게 하는 거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게 일종의 유화책을 꺼내 든 건데요. 일단 강경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을 준 건데 요즘 정부가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요. 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물론 집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주거 공급에 대해서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의 고민이 뭐 집권 초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공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숙을 집으로 보진 않더라도 갑자기 벌금을 물려서 시장을 냉각시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당장 고민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이거든요. 이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잡기의 핵심 정책인데 예. 다 합치면 서울 근교에만 거의 20만 호에 가까운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요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제 양효걸 기자님이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PF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짓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지어봐야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냉각돼 있으니까 정부가 당장 강경책보단 유화책을 꺼내서 조금 시장을 보듬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불법이라고는 단정 짓고 이행강제금을 1년 미뤄주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연결이 잘 되진 않지만 일종의 시장 분위기를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난처하고 난감하다. 굉장히 난처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여기에는 어떤 방안 담길 거라고 보통 보도되고 있어요? 일단은 짓기로 한 땅에 집을 더 많이 짓자 이런 안이 나오는데요. 3기 신도시는 원래는 공원 녹지가 30%, 자족 용지가 15%나 되는데요. 예. 주택 용지는 26%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택 용지를 확 늘려서 공급을 늘리자는 겁니다. 공원을 줄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서울과 인접한 걸 고려하면 주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더 높여서 고밀도로 더 짓자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기 신도시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나 GTX 설치가 예정된 곳이 많은데요. 이런 역 주변에는 예정보다도 더 많은 주거를 늘려가지고 공급량 그러니까 확보한 땅이나 진행되는 곳이라도 더 늘리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느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한 거죠.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러면 사업성은 나오겠네요. 똑같은 땅에 더 많이 빽빽하게 짓자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야 불편하기도 하고 교통도 더 막히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계산기 두드려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인데 관건은 현재 나쁜 건설 경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나설 만큼 정부가 확신을 줄 수 있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냐는 건데 정부는 이렇게 착공을 안 하면 몇 년 지나서 또 집값 폭등이 올 거고 건설사는 당장 PF 대출이 터져서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뭐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같은 금융 지원 카드까지 꺼냈는데 과연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될지는 이번 추석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걸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그래서 항상 잘 안 내리고 불패인 이유가 이렇게 집값이 좀 내린다 싶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건설회사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올스톱이 되고 네. 이 올스톱이 한 1, 2년 지나가면 공급 부족이 되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집값 오르고 그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게 이제 큰 문제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참 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는 구조네요.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왜 안 한답니까? 국내에서 경유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을 일단 금지를 시킨 거예요. 아하. 러시아는 원유 수출도 많이 하지만 원유를 정지한 경유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경유 가격의 상승세가 휘발유보다 좀 더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난방유인 경유 수요가 많아지고요. 자동차 운전용인 휘발유 수요는 줄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마저 경유 수출을 줄인다고 하면 국제 경유 가격은 오르게 될 겁니다. 네. 이미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국제 경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 경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그럼 해외가 비싸니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국내 공급을 줄이면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 공급되는 경유가 줄어서 경유 가격이 해외 가격 수준으로 오르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거든요. 예.
물론 러시아가 수출을 스톱시켰다고 해서 공급량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계약권은 그대로 수출이 될 텐데 요 예정된 물량 외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줄게 되고 만약에 올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워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경유 가격 또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이나 선박, 기차의 물류 비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돌고 돌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또 경유 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정유사들이 그럼 우리 빨리 경유를 많이 만들자라고 경유 산출량을 빠르게 늘리게 되면 휘발유나 나프타의 생산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원유에서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펼쳐진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그럼 경유를 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 겨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국내 가격 급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분석으로는 혹시 이제 러시아가 경유 가격을 무기화해서 서방 국가들을 옥죄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갑작스런 조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 얘기한 김에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미국이랑 유럽이랑 작년 12월부터 러시아 원유 상한제를 도입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팔아서 번 돈을 전쟁 자금으로 쓰는 걸 막겠다는 거였는데 러시아 원유 수입해다 쓰는 것까지 안 막는데 배럴당 $60였나? 그 이상은 주지 말기로 우리 담합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송하는 배들은 해운보험 가입 안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런 제재가 거의 안 먹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먹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필요한 나라에서 $61 주고 사가겠지. 그걸 $60 넘는다고 그거 안 사가고 국제 원유 시장에서 $80 주고 사가겠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운보험에 가입을 안 시키면 선박들이 이걸 못 나를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냥 해운보험에 가입 안 하고 나르는 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 요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 1분 남았네요.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이 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값싼 유조선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워놨어요. 그리고 선박 소유주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재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화물차가 번호판 슬쩍 가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도 배짱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들 덕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고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매우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하반기 들어서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방의 제재가 있기 전보다 러시아는 더 비싼 가격의 원유를 팔고 있을 거라서 러시아로 지금도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이 많은 나라는 참 제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물로만 먹고 사는 나라들은 딱 제재하기가 편한데. MBC 라디오가 특집 방송 관계로 손경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